아 그럼 진짜 목요일에 수업 안 하는 거야? 응시 국경일이야? 새끼들이 논다는 못하는 거 아닌가? 우리까지 놀아야 되는 거지? 어? 아이 많이 조심해. 요즘에는 그냥 그냥 녹음해가지고 그냥 곧바로 총장실에 찔른대. 아우 조심해. 여기 나에 대해서 악감정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아우 조심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보험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발생할 수 있는 큰 두 가지의 문제를 조금 그 미시경제학적 맥락 속에서 일반론적으로 얘기했었고, 오늘 이제 그 본격적으로 보험 시장에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이제 좀 따라오시고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없어요. 수학은 없는데 이 그림이나 이런 것들, 이 논리 구조가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도덕적 K는 수학적으로 구성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것도 거의 시험 문제를 알려주다시피 하는데도 상당히 거의 알려줘요. 근데 막 힘들어하더라고요. 또. 일단 먼저 역선택의 문제. 지난번에 역선택의 문제나 도덕적 K, 그러니까 비대칭적 정보의 문제를 일반론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래서 다시 한번 보험 시장에 이제 완전히 초점을 맞춰서 이 비대칭적 정보 이런 문제를 좀 논의하고, 그것의 결과물로서 어떤 역선택과 도덕적 K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이제 이런 역선택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최초로 경제학 내에서 제기했던 이 로스차일드란 사람과 스티글리츠란 사람. 그러니까 이 조셉 스티글리츠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 책이 많이 번역이 나와가지고 이 두 분이 이제 그 1976년도에 쓴 논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래서 그 공로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고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들이 쓴 논문을 교과서적으로 약간 좀 단순화해서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바를 우리가 익히는 거죠. 결국 이제 익히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PPT가.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봤듯이 보험이라는 게 여러분이 금융상품인데, 보험이라는 게 일단 금융상품이고 또 하나 측면에서 계약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와 그다음에 보험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금융소비자 간의 계약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을 둘러싼, 이 계약에 포함되어지는 내용, 이 계약 관련 정보가 보험회사와 보험 수요자 간에 이 대칭적으로 분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보험 수요자, 이것을 계약에서 중요한 점은 뭐겠습니까? 일정 약속한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일정의 보험료를 내는 한, 내가 이러한 보험금을 약속한 보험금을 나중에 실제로 그 리스크가 현실화될 때 주겠다. 이게 이제 계약이 되는데, 이 리스크와 관련된 소비자의 실제로 리스크와 관련된 내용이 이게 굉장히 사적 정보, private information, 사적 정보, 그러니까 보험회사에 알려져 있지 않고 보험 소비자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의 비대칭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재화나 서비스, 우리가 기존의 미시경제학에서 얘기했던 재화나 서비스의 매매 시장에서는 저번에 그 레몬 중고차 시장에서도 보았듯이 정보가 부족한 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측이 소비자였거든. 그지? 중고차의 공급자가 아니라 중고차의 그걸 구매자, 수요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더 열위, 그러니까 디스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았지만, 금융 서비스의 경우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금융 시장, 이게 사실 이제 이 문제가 보험 시장에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금융 서비스를 둘러싸고는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거지. 금융 서비스의 경우에는 고통받는 게 공급자니까
이 금융 서비스의 공급자는 뭐야? 금융 회사들이지. 결국 금융 회사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일반적이다. 얘를 근데 요즘에는 또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일종의 프로드라고 봐야 되나? 아니면은 왜냐하면 요즘 금융사고가 또 많이 일어나는 게 투자 관련 상품이 잘못 판매가 돼가지고 보험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그 이제 이런 걸 알아두면 되게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 불안전 판매가 일어나거든 이게. 이거는 이제 뭐 일반적인 이게 금융 용어예요. 이제 불안전 판매.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이제 금융 소비자 보호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어쨌든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여러분들 중에 은행, 증권, 보험 이런 어떠한 금융회사 쪽으로 취직하고자 하는 분들은 저 단어를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펀드에 대한 충분한 위험성을 숙지하지 않아 내가 잘못 사가지고 손해를 봤다 그래가지고 금융회사에 소송하고 난리 나잖아, 그지? 난리 나잖아. 근데 여러분도 가입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항상 이게 딜레마가 뭐냐면 이거를 일일이 알려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펀드를 들어. 적립식 펀드를 들어. 펀드를 들 때 은행 창구에서 그 사람이 그걸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면 한 사람한테 펀드 파는 시간이 2시간 걸리더라고. 왜냐면은 이게 되게 많거든.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 근데 어떻게 돼? 은행 가면 이렇게 이제 형광펜으로 쳐놓고 여기 이렇게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걸로 끝난단 말이야. 이게 서로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리고 서로가 뭐 그렇게 큰 불만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이게 이제 잘못 돌아가. 그러면 손님이 와서 이제 난리를 치면은 은행원 입장에서 뭐 사인했잖아. 자기가 사인했는데 뭐 나를 어쩌래요. 근데 이제 소비자는 충분히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죠. 형광펜 그거기다 나고 사인하라고 팔려고 급급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애매한 거야. 누가 이게 잘하고 잘못했는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야. 그렇지 않겠어? 법적으로 그지? 굉장히 애매한 거거든. 그래서 이 이슈가 굉장히 크고 보험에서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보험회사에 대해서 배울 때 판매 조직을 이제 배울 때 얘기를 하지만 보험 상품을 팔 때 이제 보험 상품 파는 그러니까 권유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권유하는 설계사분들이 있잖아요. 설계사분들이 수수료를 보통 보험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한 4, 5개월까지 이제 그 수수료를 합니다. 그걸 먼저 받아요. 그래서 일단 설계사분들의 이직률도 높은 거예요. 상품 팔고 금방 이 수수료가 회수가 되니까 다 빼가지고 이제 딴 데로 또 튀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분히 얘기를 하지 않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보이고 또 상품을 장기적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나도 눈물을 머금고 진짜 그 보험 상품을 하나 작년에 폐지를 했는데 그게 꽤 오래전에 들은 거기 때문에 고정금리로 들었단 말이에요. 고정금리로 들게 되니까 보험 상품이 보통 한 2, 30년 가는데 그 고정금리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지 내가 그 계약을 유지하는 한. 보험사로서는 엄청 손해지. 왜냐면 금리가 지금 계속 떨어지니까 그지? 옛날에 굉장히 금리가 높을 때 계약을 했으니까 그 금리를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아까웠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경우에 살살 가서 이제 손님들한테 꼬시는 거지. 더 좋은 상품이 있다. 좋은 상품이. 갈아타자.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불안정 판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나온 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 금융 소비자의 이 가칭 이거를 만들려고 그동안 많이 노력을 하고 논쟁도 많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금융 감독 체계라는 게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거를 따로 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부터 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아. 지금까지도 많아. 그래서 거의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단고선율 이런 것도 등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만들어야 된다 단독으로.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거 하는 데가 어딨어? 이 금융감독원이 있는데 금융감독원은 이게 싫은 거야.
정부 조직은 항상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싶어하지 자기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걸 싫어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만들자 그랬더니 얘들이 결국 압력을 둬가지고 그냥 안 해. 자체적으로 만드는 걸로. 자체적으로 만드는 거지. 지금까지 끝났어요. 그래서 이게 좀 언제 또 재정화가 될지 몰라 이 문제가 또. 근데 이건 문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금융상품은.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불안정하면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소비자가 고통을 받는 경우지.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고통을 받지만 금융 서비스의 경우 이런 경우에 소비자가 이제 고통을 받는 경우고 그래서 이런 게 이슈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소비자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급자가 고통을 받지만 금융 서비스에서 비대칭 정보로 인해 가지고 하지만 소비자도 또한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된다.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다. 특히 이제 금융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알아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좀 터프하긴 하지만 좀 금융감독원 같은 경우도 좀 여러분이 좀 준비 좀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5년 전에 금융감독 우리 과에서 들어가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 전무인데 좀 시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직장인. 근데 좀 우리 10인가 우리 학생 하나가 이제 들어갔어요. 이제 자기 말 들어보면 엄청 갑질을 해가지고 굉장히 갑질하는 기관이라 그런 거예요. 무슨 금융권의 검찰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좀 빡세긴 한데 좀 열심히 하면 좋지 않을까 의미 있지 않을까 어쨌든 그런 이슈들이 또 있고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를 보면은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가 있죠. 금융회사 이런 데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겠구나. 금융회사가 첫 번째 보면은 대출이지 대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업 대출 신청자, 내가 기업 대출을 은행에서 받고 싶어.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어떤 비즈니스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자금을 갖다가 차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실현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지. 그래서 자금 차입을 통해서 그 본인이 수행하려는 이 비즈니스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사실 그 리스크와 가능한 리스크와 성공했을 때의 어떤 그 성공 결과에 대한 그 퍼포먼스의 어떤 그 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행보다 더 잘한단 말이지. 이거는 이제 수시로 부닥치는 문제지. 은행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은행에 가가지고 이거 하는 부서는 이거 하는 부서 따로 있잖아요. 이게 이제 부서가 따로 있단 말이지. 모든 금융기관에는 은행에도 있고 모든 금융회사가 당연히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저기가 일명 금융회사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저기 들어가면 죽어라. 통계학과 애들이 많아. 예를 들면 이제 뭐 디폴트 같은 거 조사,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금융회사가 전체적으로 대출이 나간 게 얼마고 어떤 섹터에 인더스트리 산업들이 어떤 때 지금 우리 은행에 지금 대출이 얼마 나가 있고 만약에 거시경제적인 어떤 상황이 예를 들면 뭐가 쇼이 오는 거지 뭐 금리가 친다거나 막 이럴 때 어떤 식으로 부실이 더 증가하고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이제 저런 쪽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힘들고 맨날 혼나는 부서 힘들고 하는 일은 연락 하는데 힘든 부서. 참 경제하네. 하는 일은 연락하는데 나오는 건 별로. 그지? 내가 저번에 지난주에 그 목요일에 총장님이 소집을 해가지고 학과장 회의가 있었는데 내 옆에 내가 어느 과라고 얘기 안 할게. 내 옆에 어느 과에 학과장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이런 거야. 뭐 안녕하세요, 만나드릴게요. 근데 뭐 경제학과 이용이라 그러세요? 그래서 제 아들이 뭐 고3인데 얘가 오늘 아침에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경제학과는 뭐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고 그걸 그러지? 그래서 내가 그랬지. 뭔가 품은 연락이 들어가는데 별로 나오는 게 없는 거야. 이게 경제학과인데. 가지 말라고 그래야 되겠는데. 경제학과 학부장님이 그렇게 얘기도 되는 겁니까? 이러나 뭐 있는 대로 얘기해 줘야지.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해요.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솔직히 해줘야지. 이게 얘기를 했어. 저게 그래. 금융회사에서 저 리스크 매니지먼트 팀이 저기가 그래. 지금 이제 그 금융권에 관심이 많고 은행에 여러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예요. 만약에 금융권을 가면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응?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거라고. 이런 건 다 본점 부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점이 있는 게 아니죠. 본점 부서에 있는데 이런 데는 한번 들어가면 끝장이야. 무덤이야. 못 빠져나와. 딴 데로 못 가. 왜냐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데 시간도 많이 들고 막 이렇거든. 그러니까 얘를 빼내서 다시 뭐 지점으로 보내가지고 뭐 이러지를 못해. 이런 애들이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붙박이로 은행에서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이것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그 말이 많은 거 있잖아. 코딩을 한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이런 게 이제 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정보 전산부 이런 데 들어가는 거거든. 못 빠져나와. 끝장이야. 뭐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제 스페셜리스트로 끝끝내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일은 편하겠지 뭐. 익숙해지면. 이렇게 여기 있는데 이 승진의 문제가 생기죠. 갈 데가 없어. 올라갈 데가 없지 뭐. 그렇죠? 제너럴리스트들은 이제 지점돌이들 여기 남학생들은 잘 알지. 저 군대에서 저 일빵빵 소총수. 이 소총수 집단이야 이게 소총수 집단. 그러니까 은행 지점에 창구에 쭉 앉아 있는 사람들 있잖아. 이게 이제 이거.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임원이 되는 거지. 커가지고 쭉 올라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행이다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더라도 좀 이런 트랙이나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 트랙 같은 경우도 어느 길로 갈지. 보험회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보험회사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은행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증권도 그렇고 무조건 상품을 많이 파는 사람이 대빵이야. 그러니까 누구도 그 사람 터치를 못해. 그러니까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임원이 상무급들이 한 10명 있으면은 이 일빵빵들이 7명이 상무들이 쭉. 그러니까 이 나중에 금융회사 자기가 가려고 할 때 어떤 길을 내가 가야 되는지도 잘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그래. 뭐 은행 가가지고 나 본점 가가지고 대부분의 본점 보고 멋있잖아. 고층 빌딩 본점 가가지고 나 거기 가서 왜 한 거래 해야지 막 이래. 별볼일 없어. 잘하고 그래야 되는 거. 멋있어 보이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이 보험 같은 경우도 우리의 이제 직접적인 관심사죠. 그러니까 손실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계속적으로 논의를 했지. 그러니까 이 보험 수요자가 우리 같은 보험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험회사보다 더 잘한단 말이야. 더 잘하. 그러니까 내가 어떤 리스크를 안고 있는지 최소 나도 완벽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보험회사보다 많이 알아. 보험회사보다 많이 알아. 그게 중요한 거야. 누가 완벽하게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더 많이 하느냐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이 신용카드도 신용카드 소지자가 말이야 자신이 얼마만큼 그 어떤 이 채무 이게 신용카드 쓰는 거 자체 채무잖아, 그렇지? 이 채무 변제 능력 그다음에 이걸 내가 진짜 갚을 용의가 있는 내가 그런 사람인지에 대해서 신용카드에서부터 더 잘 알잖아, 그렇지? 더 잘 알잖아. 이런 문제, 이런 이슈들이 존재한다. 이게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지? 금융시장에는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정부의 비대칭성이 존재하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거래에 관련된 한 당사자가 거래 대상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봐봐요. 보험이라는 거는 거래 대상의 리스크거든. 그러니까 보험에 내가 보험료를 주고 내 리스크를 또 안기는 거거든 보험회사에다가.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고 그 리스크를 또 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거래 대상에 대해서 다른 거래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경우 정보가 비대칭적이라고 한다. 정보가 비대칭적이라고 한다. 정보가 대칭적인 것보다 비대칭적인 게 현실 상황이라는 거지. 전통적인 미시경제학에서는 지난번에도 논의를 약간 했지만 완벽한 시장 투명성, 시메트릭 인포메이션을 이제 가져간다. 그래서 소비자와 공급자 모두 그들이 거래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과 품질에 대해서 균등하게 알고 있다. 근데 이 과정이 그렇게 뭐 제한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 왜?
사람들이 정보가 부족한 경우에 정보를 획득하려고 하거든. 그래서 정보 획득 비용이 만약에 굉장히 낮다면은 정보 열 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가지고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항상 그러하지만 이 경제 주체들도 이 만약에 정보를 획득하는데 이제 비용이 들잖아. 항상 한계 비용이 한계 편익과 같은 수준까지만 정보를 획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전하고 정보 획득 비용이 아무리 낮아도 비용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들이 이제 존재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부분적으로만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이 경우 불가피하게 일부 시장 참가자가 다른 참여자가 권하는 정보를 보유하게 합니다. 즉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분배되는 것이다. 보험경제학에서 보험 수요자는 자신의 리스크 유형, 앞으로 우리의 논의에서는 고위험자와 저위험자의 두 가지 유형만 있다라고 가정하고 진행을 할 거예요. 모든 논의가 고위험자와 저위험자라는 두 가지의 유형의 인간들이 존재하는 거야. 고위험자와 저위험자는 두 가지 유형의 인간이 존재하고 여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유형과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미래 손실 방지 행위. 이거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손실이 발생할 확률, 그지? 플러스 손실이 발생했을 때 데미지의 크기.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측면은 그냥 도덕적 해이 문제와 연결이 있다는 거지. 미래 손실 방지 행위. 이 두 측면 모두에 대해서 보험 수요자가 보험 공급자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일반적이다. 우리가 더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뭐 방문해볼 인터넷 사이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2001년에 그 세 명이 이제 그 받았다고 했잖아. 노벨 경제학상을. 한번 보시면은 노벨상 그 사이트인데 그 노벨상 사이트란 말이야. 노벨상 사이트인데 이제 들어가 보면은 영어 공부 차원에서 한번 들어가 봐도 좋고 2000년에 이제 말씀드린 세 명이 이제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펄러프라고 그 사람이 있고 이제 레몬 중고차 그 논문 쓴 사람이고 스펜서가 아니고 스펜스 말을 그렇게 잘못한 것 같은데 스펜스 그 사람이 이제 그때 뭐라고 해서 시그널링 신호를 보내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역선택 보험시장 그렇게 해서 세 명이 이제 나눠서 상을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 각각의 약간의 약식의 그 전기 같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면 상당히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흥미롭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비대칭적 정보가 존재할 때 그 결과. 하나는 역선택, 나머지 하나 도덕적 해이. 그래서 이제 역선택이 존재하면 보험회사가 정보 열위에 있는 것에 영향이 계약의 체결 시점, 이게 중요해. 계약의 체결 시점에 발생해. 계약의 체결 시점.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시험 문제 내거든요. 역선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주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찾을 수 있는 예를 한 가지는 서술하죠. 이렇게 내거든. 근데도 안 써. 알려주는데 안 쓰더라고 시험 문제에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안 써.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이 경제학의 문제야? 그럼 인간의 문제지. 경제학이 그렇게 나쁜 새끼야 진짜? 경제학이 그렇게 나쁜 놈에게? 이게 알려주는 내가 안 써. 매년 시험 문제 냅니다. 매년 시험 문제. 나중에 시험 문제 보여드리겠지만 정의를 짤막하게 쓰고 예를 하나만 제시하시오 하는 문제를 매년 냅니다. 역선택은 중요한 게 이제 그런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리스크 유형, 계약의 체결 시점,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도덕적 해이는 계약의 체결 이후에 발생하거든. 근데 이 역사택의 문제는 이제 막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 보험회사가 얘가 어떤 유형인지 모르는 어떤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체결 시점에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약의 체결 시점에 보험회사는 개별 보험 가입자의 리스크 유형 고위험자인지 저위험자인지 그 맥락 그 내용물은 맥락에 따라 다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고위험자는 막 운전을 막 그냥 개처럼 하는 거 있잖아. 완전히. 그다음에 저위험자는 운전을 나같이 하는 사람이잖아. 볼 것도 없고 봤어 내가 운전하는 거. 나처럼 운전하는 사람이 저위험자. 고위험자는 얘처럼 운전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다른 거지. 근데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상하면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뭐 실손 의료보험. 이거는 고위험자는 뭐야? 체질적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생활 습관이 나빠가지고 병에 혹은 뭐 여러 가지 뭐 상해에 노출된 위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위험자고, 저위험자는 그냥 착실한 술 먹고 안 싸우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뭐 술 담배 많이 안 하고, 뭐 이런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다. 거짓말을 해도 알 수가 없단 말이지. 거짓말. 그런 문제들이 이제 맥락마다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의 책정에 있어서 보험료 책정 가격에 있어서 개별 보험 가입자의 실제 리스크는 무시하고, 그러니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리스크 유형의 평균 값에 의존하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아마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거 뭐야? 똑같은 거지. 레몬으로 얘기하면은 시장에 나와 있는 중고차가 좋은 차인지 나쁜 차인지 모르겠지만 가격을 그것의 평균치로서 그냥 형성을 해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수요자에 생긴단 말이에요. 이쪽에는 공급자가 가격을 시장에 얘가 고위험인지 저위험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안단 말이에요. 똑같이 시장에 고위험자가 몇 퍼센트가 있고 저위험자가 전체 몇 퍼센트인지 알기 때문에 요곳에 평균 어떠한 위험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된다. 그래서 아컬러프의 요거는 그때 이제 언급을 했었고, 하지만 이런 집합계약, 풀링 컨트랙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저위험자와 고위험자를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위험자와 고위험자를 합쳐서 단일 하나의 계약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풀링 컨트랙트입니다. 집합계약. 만약에 고위험자와 저위험자를 알 수 있으면 고위험자를 위해서 고안된 계약을 그에게 제공하고, 그다음에 저위험자를 위해서는 그에 맞게 그의 위험도에 맞게 뭐겠어? 그러니까 저위험자에게는 보험료가 싸겠지. 그리고 둘 다 만약에 전담보를 해줄 때 고위험자보다 저위험자가 당연히 위험도가 낮기 때문에 계리적으로 공정한 보험료를 책정하고자 한다면 피고파게 아이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료 싸겠지. 싸단 말이야. 근데 집합이야. 그러니까 구분을 못하니까 이 둘을 합친 거 평균적으로 계산한 위험을 계산한 것에 기반한 그런 계약을 제시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내가 굉장히 위험도가 낮은 사람이면 어떻게 돼? 나한테 비싸거든 이게 지금. 나한테 비싼 보험료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딴 데로 가는 거지. 딴 데로 간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위험자 어떻게 돼? 자신들의 실제 리스크에 맞게 설계된 계약을 제공하는 다른 어떤 경쟁사가 있으면 그걸로 간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기존 보험회사는 고위험 유형의 가입자들, 그러니까 레몬만 남는 거지. 고위험 유형의 가입자들, 이게 레몬들만 남는 거지. 레몬들이 많아져가지고 손실이 증가하고, 따라서 기존 보험회사는 전체적으로 보험료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생겨. 왜냐면 좋은 애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더 위험한 애들만 이제 좀 비중이 더 높아지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보험료를 조정해야 되니까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지. 그치? 이것이 저번에 얘기했던 연쇄작용이 계속 이제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된 기존 보험회사의 집합계약, 풀링 컨트랙트 보험료는 그나마 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저위험 유형의 가입자들에게는 또 이게 또 너무 비싸.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떠나. 그지?
그러니까 기존 보험회사는 완전히 레몬만 이게 연쇄 작용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완전히 레몬만 안게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기존 보험회사에 나오는 고위험 가입자들이 신생 보험회사로 옮겨가고 이제 여기서 왜냐하면 얘가 이제 그렇게 망했어. 레몬만 떠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딴 데 가는 거지. 그지? 그럼 또 새로운 회사가 이제 또 기존 보험회사가 되니까 동일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지. 동일한 과정.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장 전체가 붕괴하는 거지. 시장 전체가 붕괴한다는 그 엄청난 그러니까 시장에 저번에 언급을 했지만 이게 시장의 실패, 시장 전체가 완전히 붕괴하게 되는, 시장 제도가 움직이지 않고 완전히 붕괴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그 이제 로스차일드와 스티글리츠 논문에서 이제 주되게 제기하는 건데 사실은 이걸 막기 위해서 인류는 여러 가지 또 장치들을 만들었지만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도덕적 해이는 또 하나의 다른 결과물인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면은 보험회사가 정보 열이에 있는 것에 영향.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하에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에 그 영향이 언제 발생하냐면 이거 계약의 체결 후, 계약이 일단 체결이 돼, 계약이 체결된 후에 발생하게 된다. 계약이 일단 체결된 후에 이제 보험가입자가 내가 어떤 행위들을 하면서 실제로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들이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요거는 손실의 발생 확률과 손실의 심도 모두 이 보험사가 관찰할 수 없는 보험가입자의 행위에 의존한다는 사실. 요거 손실의 발생 확률, 손실의 심도, 손실의 발생 확률, 손실의 심도. 그죠? 두 측면에 걸쳐 가지고 알 수가 없어.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어. 감시를 할 수가 없어. 감시를 할 수가 없어. 감시를. 보험회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우리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감시를 할 수가 없어. 이 행동을 갖다가 거기서 이제 아니 할 수 있더라도 심지어는 할 수 있더라도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 이 감시라는 게 있어요. 감시. 제일 무서운 감시는 있잖아. 이 인류가 이 옛날에 그 감시 얘기가 나와서 옛날에 그 벤덤이 이 공리주의의 창시자 벤덤이 이 사람이 유명한 감옥을 설계하거든. 이 사람이 유명한 감옥을 실제로 설계하는데 감옥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실제로 만들어져요. 이 하나하나가 이제 죄수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 그렇게 막루가 서 있고 감시자가 꼭대기에 유리창으로 돼 있는 거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다 보이는 거야. 이렇게 360도 돌면 이렇게 죄수들이 있어 이렇게. 그리고 감시를 하는 거지 이렇게.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여기 아무도 없어도 알아서 켜. 여기 아무도 없어도. 왜냐면 여기서는 이 위를 볼 수가 없는 구조거든. 위에서는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유명한 이 스냅시콘인데 철저히 만들어서 그랬다. 이 벤덤이 진짜 만든 거야. 이렇게 해서 이런 걸 이게 시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회의 많은 영역에서 있잖아. 인간들이 알아서 기계 만들어. 어딘가에 누가 감시한다라는 것만 주지시켜주면 되는 거지. 응? 회사에서도 아이씨 내가 딴짓을 회사를 가고 있잖아. 내가 회사 다닐 때 제일 웃겼던 게 뭔지 아세요? 회사에서 노동 시간이 한 8시간 되잖아. 실제 일하는 시간이 1시간 돼. 일하는 시간 1시간. 너무 놀라운 거야. 너무 놀라운 거야. 딴짓을 한 7시간 하는 거지. 아니 그냥 가끔 나가가지고 또 사람들이랑 커피도 마셔야 되고 뭐 네? 책도 카톡도 해야 되고 아주 딴짓 7시간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막 저런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8시간 진하게 일해야 돼 맨날. 쉽지가 않은 거지. 이 모니터링의 문제가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시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 게 모니터링이.
보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니터링을 어디까지 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가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실제 가능한 관찰 사고가 만약에 발생을 했어요. 사고가 만약에 발생을 했으면 이게 도대체가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발생을 인정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 부주의하게 뭔가를 해가지고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그 둘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이게 나의 문제인 건지 이걸 분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지. 분리하기가. 자동차 사고가 났어. 자동차 사고가 딱 났는데 도대체 이 자동차 사고가 진짜 어떻게 불가피하게 이게 도로 사정이 너무 열악한 지역이라든가 뭐 이래가지고 발생한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부주의하게 운전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보호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가 손실을 방지하거나 왜 보험가입자 입장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저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어떤 손실 발생 확률이 어떤 내 노력이 어떤 함수로 주어지는데 이 노력이 그냥 노력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걸 동반하는 거지. 어떤 비용을 동반하는 거지. 노력의 비용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과정이지.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도 내가 노력을 하는데 아무 비용이 안 되면 노력 안 할 이유가 없잖아. 그죠? 내가 사고 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러나 이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치? 당연히 뭐야? 이 노력을 갖다가 좀 방만하게 하는 그런 유인이 존재한단 말이지. 보험이 커버를 해주니까 어쨌든지 간에 운이 나빠서 어쨌든지 간에 내가 노력을 좀 등한시했는데 사고가 나. 그러면 어차피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그치? 그게 바로 도덕적 해이란 말이야. 도덕적 해이란 말이야. 이 따라서 도덕적 해이도 보험료 계산의 토대를 변경시키고 당연히 보험 적용의 비용을 이제 증가시키게 되는. 그러니까 둘 다 어쨌든지 간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거, 보험회사 입장에서 좋지 않은 거. 그리고 이제 실손의료 보험에서도 뭐 예를 들면은 막 대상도 아닌데 막 병원 막 다녀가지고 막 병원비 청구하고 막 이렇게 부지기수란 말이니까 이런 문제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모형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1분 정도 휴식을 하고 1분 정도 쉬고 본격적으로 모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지개도 좀 펴시고 1분 동안 잠깐 자던가. 본격적으로 그 로스차일드와 스티글리츠의 모형이 어떻게 보면 해설판이지 직접적인 뭐 그건 아니고 축약본들이 가는 거지. 어떤 게 포인트인지 결과는 좀 어떤 게 포인트인지는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건지 어차피 뭐 나중에 시험 문제 올려드리면 예전 시험 문제 올려드리면 감이 잡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뭐가 포인트인지는 그때부터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제 여러 가지 가정하고 기호들이 이렇게 가득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 문제가 왜 복잡해지냐면 똑같은 거에 대해서 고위험자와 저위험자 이렇게 따로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따로. 그러니까 이게 복잡해져. 층이 두 개가 생겨요. 일단은 제일 먼저 큰 전제 조건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역선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보험 잠재적인 보험 가입자들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란 말이에요. 일단 고위험자와 저위험자가. 그래서 두 리스크 유형의 보험 가입자가 존재한다. 고위험 가입자는 H로 쓰고 저위험 가입자는 L로 쓰고 이렇게 된다. 두 개의 유형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H는 뭐 하이고 뭐 L은 로우겠지. 하이 리스크와 로우 리스크 두 인간군으로 존재한단 말이지. 보험 가입자는 리스크 유형을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 유형이 다르다는 건 뭘까? 그러니까 이제 사고 날 확률이 다른 거지. 사고 날 확률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고고 측면이 다른 거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 전체 보험 가입자 가운데 고위험 가입자의 비율은 H다. 그러니까 이 저위험 가입자는 1-H가 되겠지. 1-H가 비율이 W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들이 갖고 있는 초기의 자산 부가 되며 외생적이고 리스크 유형에 독립적이다. 그 다음에 유형 I가 나오면 이제 I는 L 아니면 H지. 유형 I 보험 가입자는 파이 I, 그지? 그러니까 파이 H가 되거나 파이 L이 되거나 확률로 손실 L을 갖는다. 손실 L을 갖는다. 그래서 파이 H가 파이 L보다 크다. 그러니까 고위험자지. 파이 L보다 크니까 사고 날 확률이 크니까. 그 다음에 평균 손실 확률은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두시고 평균 손실 확률. 파이의 바라고 썼거든. 평균이니까 파이의 바라고 썼는데 고위험자들이 H 비율로 있으니까 H 곱하기 파이의 H 플러스 1-H 파이의 L. 평균을 가중 평균을 낸 거지. 비중으로 해서 가중 평균에서 평균 손실 확률은 파이 바로 주어진다. 근데 보험 계약 C 대문자 C 이건 컨트랙트지. 그러니까 이제 컨트랙트는 뭘로 구성이 되는데 파이 나는 이 보험료와 I라는 뭐야 보험금으로 보험금 혹은 뭐 가입 금액 이렇게 되는지 그렇게 두 가지 보험 계약이라는 게 별거 아니지. 두 개로 구성되지. 자, 이 정해진 우리 리스크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가 내가 너한테 이거 줄 테니까 나중에 진짜 위험 발생하면 너 이거 나 줘. 그런 계약이지. 보험 계약이라는 게 다시 저거 외에 아니지. 아무것도. 보험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그래서 그 로스차일드와 스티글리츠 이후 이 모형의 비판을 하거나 이 모형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택했던 길이 요 길이야. 그리고 요걸 완화하는 거지. 만약에 독점 시장이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경쟁 시장이라고. 우리는 뭐 거기까지는 안 가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 모형을 발전시키고자 했던 비판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택했던 길을 요 과정을 완화하는 쪽으로 많이 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의 이게 여기 있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보면은 예산제약식과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를 일단 도출하는데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 지난번에 도출한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크게 더 어려움이 없고 또 이제 예산제약식 W1과 W2의 관계가 예산제약식이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죠. 명시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도출을 하는데 여기는 약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계약 C에 대해서 유형 I 가입자 H냐 L이냐의 재산은 다음과 같다. 요거는 손실 상태의 부 손실이 그러니까 W1과 W2 우리가 그 전까지 논의를 했던 W1과 W2가 똑같지?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첨자가 붙지 이제 이게 L이냐 H냐 그거 첨자가 붙는데 그지? 첨자가 붙는 부분을 잘 보면 어때? 보험료와 이제 보험금
보험료와 보험금 그 외엔 첨자가 안 붙어. 그지? 일단 보험료와 보험금만. 왜냐하면 얘네들은 서로 다른 계약을 구매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계약의 내용이 뭐야? 보험료하고 보험금이잖아. 이거 두 가지 내용의 차이가 있지. 거기만 첨자가 붙는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러하게 논의를 할 거지만 보험료가 지금까지 또 그래왔듯이 선형으로 주어진다고 가정하면 대문자 P 보험료는 요 보험료율 소문자 P 곱하기 I로 주어지고 이걸 분해하면은 P와 I에 전부 I가 붙지. 왜냐하면은 그 고위험자와 저위험자의 보험료율을 달리 갈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I가 붙는 것이 아시죠? 이를 이용해서 예산제약식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잖아. 근데 어떻게 도출이 되는지 잠깐 보면은 그러니까 잠깐 보면은 첨자 떼고 그러면 이제 W2는 W0 마이너스 PI 네? 선형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PI 이렇게 첨자 떼고 일단 첨자 떼고 도입을 하자면은 그게 이제 트릭인데 이게 이제 요것이 이 두 개의 관계에서 어떻게 이게 도출이 되느냐 이거 약간 트릭인데 보시면은 이거를 보면 어떻게 돼 일단 이렇게 되죠? 첫 번째 식에서 상당히 좀 트리키한 건데 이제 I에 대해서 첫 번째를 풀면은 저렇게 되지 맞지? 그 다음에 요 I를 갖다가 요 I를 여기 이제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W0 마이너스 P 이렇게 깨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W2 그지? 마이너스 저걸 저렇게 분해하지 말고 이것이 W0 마이너스 L 플러스 1 마이너스 P의 I니까 W0 마이너스 L 플러스 1 마이너스 P 곱하기 P분의 W0 마이너스 W2 그치? 그러니까 W0 마이너스 L 플러스 P분의 1 마이너스 P의 W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의 WT P의 P 이거는 요 위에가 P분의 PW0 플러스 W0 마이너스 PW0 마이너스 L 마이너스 P분의 1 마이너스 P의 W2니까 이렇게 없어지면은 P분의 W0 마이너스 L 마이너스 P분의 1 마이너스 P의 WT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게 도출이 되는 거거든. 이게 사실 굉장히 좀 트리키하단 말이야. 첫 번째 위험 상태 속에서의 재산을 I에 대해서 정리하고 좀 I를 P분의 W0 마이너스 W2를 두 번째 식에다 집어넣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보시면은 W1과 W2의 관계가 나온다. 일단 요거 잘 알아두고 여기서 일단 우리가 여러분이 주목을 유심히 기억을 해야 되는 파트는 요 이제 기울기가 이제 되는 거죠. 기울기까지. 일단 요 기울기를 잘 기억해. 기울기를 잘 기억해. 그리고 여기서 이 기울기 이 지금 역센트리 모양에서 여러분이 진짜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고위험자 저위험자 사이의 기울기들의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요거를 정리해서 써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첨자를 붙여보면 W1의 L은 P분의 W0 요것이 PL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의 L P의 L WTU가 되고 여러분이 이제 이걸 갖다가 잘 알아둬야 돼. 이제는 첨자를 붙여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첨자를 붙여서 생각을 하면 그지? 여기서 우리가 흥미를 가지게 되는 것은 이것과 요것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무시하고 절대적인 크기를 비교하게 되면 어느 게 더 큰가? 이게 지금 pH가 PL보다 클 거 아니야, 그지? 보험료율이, 그지? pH가 PL보다 크니까 이쪽이 분모가 크고 이쪽이 분자가 작지, 그지? 전체적으로 보면 얘가 얘보다 크게 된 거죠. 그러니까 pH가 PL보다 크니까. 이쪽이 분모, 얘와 비교했을 때 이쪽은 분모가 더 크고 분자가 더 작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이 더 크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뭐 pH가 0.8, PL이 뭐 예를 들면은 0.3, 그럼 어떻게 돼? 예를 들어서 저쪽은 0.3분의 0.7, 그다음에 이거는 0.8분의 0.2. 이쪽 훨씬 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일반적으로 좀 요거 이제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하다, 그지? 그 관계가. 그래서 P L분의 1 마이너스 P L 이것이 pH분의 1 마이너스 pH보다 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저염자에 대해서 요 예산 제약식의 요 기울기가, 그지? 지금 잘 봐. W1과 W2의 관계니까 이거를 평면에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W2와 W1 평면에 저 예산 제약식이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지? 여기 초기 부전점이 되고, 그지?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저렇게 된단 말이야. 요거 누구 거? 요게 누구 거? 요거 누구 거? H 거, L 거. 요거 누구 거? 윤아 씨, 이거 누구 거 요거? L 거야, H 거야 이게? 정인 씨, 이거 누구 거야? L 거야, H 거야? 봤을 때, 이거 구름으로 봤을 때, 이게 누구 거? 누구? 여기 저염자 거. 기울기가 더 크잖아. 절대값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저염자 거. 이것이 이제 고위험자 거. 요걸 통해 구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구름을 통해서. 대칭적 정보 상황에서 마찬가지로 두 예산 제약식은 모두 초기 부전점을 지나간다. 이렇게 된다. 일단 얘 저위험자, 얘 고위험자 거. 뭐라고 그랬어 이거? 그때 보험전이라고 그랬었지, 그지? 이 예산 제약식, 그지? 보험전이라고 그랬었지. 일단 출발점. 그 다음에 무차별 곡선으로 넘어올게요.
왜냐하면 저염자하고 고염자가 다른 부차 복사가 나옵니다. 그거를 또 봐야 돼요. 유형 I가 입자의 부차별 복수는 주어진 효용 수준 V에 대해서 기대 효용, 각 유형별로 자기의 기대 효용이 있을 거 아니야. 기대 효용. 그러니까 첫 번째 건 뭐야? 저염자와 고염자는 또 각각의 기대 효용을 가지고 있다. 일단은 저염자 거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곱하기 U 저것은 V와 효용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어떻게 돼? L자를 위에다 써야 되나? 아래에 써야 되나? 그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L만 지금 붙인 형태인 거지. 그지? 요거 저 두 번째 줄에 써 있는 거 요거잖아. 요거. 근데 이 안에 거 자꾸 반복해서 너무 긴 거 쓰기 싫으니까 이제 W 요것이 W 1 W 2의 L이고 이것이 W 1의 L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기호가 막 너무 복잡해지니까 줄여서 쓰는 거지. 줄여서 이렇게 돼. 요거 이제 첫 번째 게 좀 의미. 첫 번째 거. 그러니까 저거는 내가 쓴 거는 이제 저위험자의 기대 효용이 되는 거지. 저위험자의 기대 효용. 그러니까 고위험자의 기대 효용을 또 써보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유형별로 기대 효용이 있게 되겠지. 저위험자의 기대 효용과 고위험자의 기대 효용이 적혀있는 거지. 그래서 전밀분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만약에 고위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WT 이게 W2의 H 플러스 파이의 H 마이너스 F 플러스 I의 H 이제 D의 W1의 이제 H가 요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고위험자의 기대 효용의 변동분은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은 이쪽 재산 상태에서 변동이 발생하면서 벌어지는 이 한계 효용, 그지? 그다음에 이쪽 상태에서의 부가 변동이 되면서 발생하는 그 한계 효용의 변동분이 전체적인 기대 효용의 변동분을 가져온다는 요거는 마찬가지로 중간 시험 전에 이미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만약에 0이 된다. 왜? 우체국 곡선상에서 움직이면은 그지?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체국에서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여기서 요로 움직일 때 그지? 요로 움직일 때 전체적인 효용의 변동분은 제로가 돼야 돼. 기대 효용의 변동분은 제로가 돼.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내가 이만큼의 감소가 생기고 내가 이만큼의
증가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요점에서 여기로 고위험자가 만약에 간다고 치면 여기에 플러스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되면서, 그지? 이쪽에 한계 효용이 그만큼 손실이 될 거고 이쪽에 한계 효용이 그만큼 증가가 되는 거죠. 그것이 상쇄해서 0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관계를 지금 보여주는 거지. 그 여기서 여기가 되고 뭐야?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기울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도출할 수가 있는데 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라는 게 결국은 이거잖아요. 요거분의 요거잖아. 그치? 요거 기울기잖아. 그러니까 요거를 얘와 얘를 막 극소량으로 하다 보면 이제 터치하는 요런 선이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정신은 요것이 요 기울기란 말이야. 무차별 곡선에. 그렇기 때문에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DW2분의 DW1을 구해보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미 사실은 중간고사 전에 배웠단 말이지. 중간고사에 배웠는데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번에는 여기다가 L과 H 첨자들을 갖다가 붙이는 거지. 붙이는 거고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뭐였어? 이게 만약에 전담도가 되면 이제 이게 없어지고 45도 선에서는 그러니까 파이분의 1 마이너스 파이가 된다. 45도 선에서.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 배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게 이런 관계가 있잖아. 우리가 이미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 그지?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저위험 가입자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고위험 가입자의 그거보다 더 가파르다. 왜 그럴까 한번 볼까? 이거 볼까? 우리가 45도 선에서 한번 논의를 해볼까? 45도 선에서 45도 선에서 논의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45도 선에서 논의를 해보면 어떻게 될까? 저건 어떻게 돼? DW1분의 DW DW2분의 DW1 어떻게 되고? 이거는 이제 결국은 파이분의 1 마이너스 파이가 되잖아. 저거는 그지? 파이분의 1 마이너스 파이. 왜냐하면 W1과 W2가 같으니까 V1 다시분의 V2 다시는 같으니까 저기 1이 되니까 이게 요거로 되는 거야. 그때 배웠잖아. 이게 배웠잖아. 요 기울기. 근데 어떻게 잘 봐요. 파이 L분의 1 마이너스 파이 L하고 파이 H분의 1 마이너스 파이 이 관계도 한번 보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이 H가 아까랑 똑같아. 그 예산자역식의 기울기는 똑같지, 그지? 똑같은 형태지. 어차피 계리적으로 공정하면은 P분의 1 마이너스 P는 파이분의 1 마이너스 파이가 되잖아, 그지? 계리적으로 공정 가정을 붙이면 이렇게 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저거 이게 의미하는 거는 엄청난 사실인데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지. 저위험자의 무차별 곡선과 고위험자의 무차별 곡선이 한번 크로스를 하게 된다는 거지. 크로스. 둘 중에 누구지? 이렇게 되면 요거랑 얘 누구지? 얘 누구지? 응? 저위험자지. 이 관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저위험자가 되겠지. 이게 바로 싱글 크로싱 프로퍼티야. 이게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슈티글츠 모형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데 얘가 고위험자와 두위험자로 위험력이 두 가지로 분류될 때 고위험자의 무차별 곡선과 저위험자의 무차별 곡선 한 번 크로싱을 해요. 한 번, 딱 한 번 교차를 하게. 단일 교차, 싱글 크로싱 프로퍼티. 이것이 논의의 굉장히 핵심적인 전제 조건. 나중에
이 결과는 두 리스크 유형의 가입자가 모두가 같은 리스크 효용 함수를 갖기 때문에 성립한다. 즉 효용 함수 자체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효용 함수 자체는 똑같아. 고위험자나 저위험자나. 자, 고위험자와 저위험자가 다른 거는 딱 하나야. 일단 파이가 다르고 p가 다르고 i가 달라. 이 세 가지 외엔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세 가지는. 파이, p, i 세 개가 다르고 다 다른 거랑 똑같은 거지. 우리 모형에서. 그래서 만약 두 유형이 다른 리스크 효용 함수를 갖는다면은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정하기를 두 리스크 유형이 동일한 형태의 효용 함수를 갖고 있다.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이고. 자, 요거 첫 번째 보험사가 어떤 놈이 위험한 놈이고 어떤 놈이 위험하지 않은 놈인지를 아는 경우. 첫 번째. 그래서 시험 문제가 항상 이렇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론적으로 역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를 하나 제시하시고, 두 번째는 항상 이렇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만약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가 첫 번째 문제로 가고, 아시겠죠?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보험사가 보험가입자 리스크 유형을 관찰할 수 있다. 그래서 누가 고위험자인지 누가 저위험자인지 알 수 있어.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지. 그러나 벤치마크로서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 상태가 제일 바람직한 상태거든요. 그죠? 위험한 사람하고 덜 위험한 사람한테 그냥 페어하게 이런 보험료를 부과하면 되는 거거든. 굉장히 좋은 상태거든. 가장 아이디어한 상태지. 그러나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상태지. 그래서 어쨌든 벤치마크로서 일단 그걸 본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위험자와 고위험자별로 기대 효용 극대화 문제를 설정을 하고, 이렇게 이미 요거는 중간고사 전에 많이 봤지만은 요 파이와 보험료와 보험금에만 이 유형이 붙는단 말이야. 유형이 붙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일개 조건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잖아. 지금까지 많이 봤고 사실은.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해야 되나? 할 필요 없지 그럼. 일개 조건을 우리가 무슨 소리야? 보험금을 얼마나 내가 받을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의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해야 될지를 소유자는 결국 선택을 하는 거거든. 그랬을 때 I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미분해서 0으로 보면은 이런 관계가 존재하고,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계리적으로 공정하다면, 보험료가 계리적으로 공정하다면, 다시 한번 얘가 같고 유형별로, 그다음에 얘와 얘가 같으니까 요 P와 파이 요것들은 다 사라지고 요거와 요거 두 개가 같아야 되니까 그 안에 게 같아야 되겠지, 그지? 안에 게 같아야 되니까 결국은 전동 뭐가 된다, 요 얘기가 됩니다. 유형별로 두 유형별도 전동부를 얻게 된다. 전동부를 얻게 된다. 대신에 어때? 둘 다 두 경우, 그러니까 고위험자든 저위험자든 손실액은 같잖아. 손실액은 같은데 어떻게 돼? 보험료가 다르겠지, 그죠? 왜냐면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계리적으로 공정하면 그렇기 때문에 유형이 보험회사가 관찰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계리적으로 보험료가 공정하다면은 C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뭐 PH의 P의 파이를 해야 돼요. 파이 H의 파이 L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쪽이 보험료가 이쪽보다 비싸잖아.
IHL. 그래서 식별이 가능하다면 둘 다 동일한 그 손해 금액에 대해서 보상은 해주지만 식별이 가능하니까 위험한 놈은 보험료를 더 비싸게 부과하고 이제 위험하지 않으면 보험료를 싸게 부과해서 해결이 되면 깨끗하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아이디어한 케이스. 아이디어한 케이스. 이거 굉장히 아이디어한 케이스. 그러나 시험 문제에서 반드시 물어본단 말이지. 만약에 보험회사가 유형을 식별할 수 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이 결론을 이렇게 내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동일한 보험금을 지급이 되지만은 고위험자에게 더 비싼 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그럼 무슨 소리냐? 그의 위험 유형에 걸맞는, 그지? 그의 위험력은 파이 H와 파이 L로 식별이 되니까 이 위험 유형에 걸맞는 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지. 중요해. 자,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아주 좋지. 아까 이제 보험선이 지나가고 45도 전단 보니까 45도선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 무차별곡선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얘가 그지? 아까 뭐라고 그랬어? 얘의 저위험자의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 더 크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가 이 파란 무차별곡선이 이 파란 무차별곡선보다 굉장히 서 있지. 얘는 상당히 누워 있잖아. 그지? 그게 이제 곧 보여주는 거지. 그렇게 돼서 분리균형이 이루어진다. 아시겠죠? 분리균형이 이루어진다. 각각의 위험 유형에 걸맞는 보험료를 내고 그다음에 전담보를 누리게 되는 분리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게 이제 결론이 되는 거지. 그러나 결코 발생하지 않는 현실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두 가지를 더 봐야 되는데 그거는 또 다음 시간에